블랙홀. 여러분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블랙홀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블랙홀의 비밀을 풀어준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블랙홀은 그 유명하고 난해한 상대성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우주의 신비 블랙홀. 블랙홀은 지금 우리에게 우주 그 미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천문학자의 계산 결과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우주에 단 하나의 천체만 있을 경우 자신의 공식이 풀린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우주의 놀라운 시공간 블랙홀. 인류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 이론으로 그 존재를 정확히 풀어낸 과학의 산물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현대 우주론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것, 즉 나중에 블랙홀이 되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랙홀을 예측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다른 물질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은하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함으로써 우주 물질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곧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뭔가 다른 것이 있음에 틀림없다는 이야기죠. 우주 그 어딘가에 있는 블랙홀. 블랙홀은 과연 무엇일까요?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큰 나머지 무엇이든 그 근처에 접근하면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우주의 공간입니다. 어떤 것도 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처럼 블랙홀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존재하는 강력한 중력입니다. 블랙홀은 그 무엇도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우주 공간입니다. 블랙홀을 알기 위해 먼저 우리는 중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구가 당기는 힘은 얼마나 될까요? 지구를 회전하는 힘. 인공위성이 도는 힘. 지구를 탈출하는 힘. 모두 다릅니다. 이 작은 추로 우리는 중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추는 지구가 당기는 힘, 뉴턴이 말한 중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국
100g, 캐나다, 독일, 스웨덴. 북극에 가까울수록 무게가 늘어납니다. 미국 남부 사막, 하와이. 적도에 가까울수록 무게가 줄어듭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고도가 높아지면 무게도 변합니다. 이렇듯 무게는 위도와 고도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중력으로 지구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일그러질 것입니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은 중력에 대한 생각이 자신을 미치게 할지도 모른다고 표현할 만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새로운 중력 이론을 완성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은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물체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지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중력에 대한 최고의 이론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힘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복잡한 어떤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는 중력을 기하학적 개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행성이 태양에 대해 인력을 가지는 이유는 두 천체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힘 때문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 시공간이 휘었기 때문입니다. 즉, 태양이라는 공이 주위에 커브를 만들고 지구는 그 주변을 도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중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붉은 공을 태양으로 놓고 작은 구슬을 태양을 도는 행성이라고도 합니다. 무거운 태양이 휘게 한 공간을 행성이 따라서 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체가 시공간을 휘게 하고 그 휜 공간을 따라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말한 중력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중력은 빛으로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장 빠른 빛. 절대 속도의 빛은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설명할 중요한 단서입니다. 절대 속도의 빛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서 있는 사람이 보는 지나가는 차의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움직이면서 달리는 차를 볼 때 속도는 달라 보입니다. 지나가는 차는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속도가 달라 보입니다. 빛은 어떨까요? 빛의 속도도 변할까요?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세상에 알렸습니다. 빛의 속도 역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달리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의 거리는 다릅니다. 빛의 속도가 같다면 시간이 변해야 합니다. 빛이 우주 공간에서 같은 속도라면 우린 시간과 공간이 변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변할 수 있다는 건 새로운 우주를 생각하게 합니다. 3차원의 공간과 시간이 만든 4차원의 우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4차원의 우주는 우리가 어느 차원에서 보고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을 가진 우주가 아니라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어떤 그림자를 보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이게 다르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그림자를 이 빛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모양이 뭐가 되겠어요? 원이 되죠. 근데 이렇게 비치면 뭐가 되죠? 좀 이렇게 이 사각형 비슷한 게 되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이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달라지는 거죠. 속도에 따라 변하는 공간을 느껴볼까요?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린다면 아인슈타인 이론에 의해 그 공간은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시간과 공간도 변하고 중력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우주선이지만 빨라지며 가속도를 가질 때는 당기는 힘, 중력을 느낍니다. 중력과 가속도가 같다는 것은 아인슈타인 생애 최고의 생각입니다. 마침내 아인슈타인은 과학사를 바꿀 혁명적인 이론을 내놓습니다. 절대 속도의 빛, 바뀌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의 가속도와 중력이 같다는 원리. 이것을 바탕으로 상대성 이론은 완성됩니다. 우주에서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휘인다는 중력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생활에서 그 원리가 직접 쓰이고 있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인 GPS와 지구의 시간을 정확히 맞추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아인슈타인 이론을 마침내 에딩턴이 풀었을 때 상대성 이론을 푼 세 번째 사람이라며 기자는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딩턴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이 누구요? 이 세상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한 사람은 오로지 아인슈타인과 자신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놀라운 시공간, 블랙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블랙홀을 처음 발견한 슈발레츠 실트가 일한 곳입니다. 슈발레츠 실트는 아인슈타인도 알지 못한 블랙홀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1차 세계대전 중 포츠담 천문대장 슈바르츠 실트가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계산해냈습니다. 그는 참전 중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계산을 시작했죠. 그 어떤 도구도 없이 그저 종이와 연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반지름을 계산해냈습니다. 이 반지름 안에서는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블랙홀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블랙홀의 탄생은 별의 죽음과 함께합니다. 별의 죽음은 그 별의 크기에 따라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태양 크기의 별이라면 서서히 식어가며 사라집니다. 우린 이것을 백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별이 태양보다 8배 정도 크다면 이 별은 폭발해서 사라집니다.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30배나 크다면 이 별은 어떻게 될까요? 이 거대한 별이 붕괴되면 중성자성이나 블랙홀이 됩니다. 과연 블랙홀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중성자성이 발견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블랙홀의 구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건의 지평선, 특이점, 이 두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 블랙홀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평선 넘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 엄밀히 말하면 면이 되겠습니다. 이 선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 사건의 지평선으로 빨려 들어가면은 모든 물질은 특이점에 모이게 됩니다. 이 중앙의 점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 특이점은 밀도가 무한대에 이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물리학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블랙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때때로 머물렀던 이곳 영빈관은 아직도 아인슈타인을 기억하는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엔 아인슈타인이 생전에 남긴 편지와 강의록을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이 대학엔 아인슈타인의 유산, 블랙홀을 연구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괴짜 교수라 불리는 킵성 교수는 현대 블랙홀 연구를 이끄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과학이 발전하면 블랙홀을 발전소로 만들어 그 안에 에너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이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블랙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태양이 핵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 전체 양의 수백 배 이상의 아주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블랙홀은 과연 존재할까요? 이론적으로도 계산이 가능했고 거대한 별의 죽음도 목격했지만 블랙홀의 존재는 수십 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에게 의문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블랙홀을 찾기 위해 최첨단 관측을 진행했고 그 결과 블랙홀로 보이는 유력한 후보들을 우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관측 결과와 연구를 통해 우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안에도 약 1억 개의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후보가 처음 발표될 때만 해도 그 존재는 논쟁거리였습니다. 당시 블랙홀 연구의 대가 킵슨과 호킹 교수의 내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블랙홀의 첫 번째 후보는 백조자의 X1이었습니다. 70년대 중반 호킹이 여기서 1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X선이 방출되는 백조좌의 한 전파원이 과연 진짜 블랙홀이냐 아니냐를 놓고 우리는 내기를 했습니다. 블랙홀은 그 존재만큼 그것을 둘러싼 재미있는 내기가 있습니다. 백조좌에 과연 블랙홀이 있을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무렵 세계적인 블랙홀 연구가 호킹과 킵슨이 한 내기가 그것입니다. 호킹은 블랙홀이 그곳에 없다고, 킵슨은 블랙홀이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잡지를 걸고 세기의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블랙홀을 연구하는 두 천재학자의 장난스러운 내기는 블랙홀 역사의 유쾌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가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의 새로운 모습을 예측해 학계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블랙홀은 에너지 방출과 함께 정보를 잃고 사라져 알 수 없게 된다는 그 유명한 호킹 복사를 주장합니다. 블랙홀은 검지 않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일 뿐 아니라 심지어 빛을 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블랙홀이 빛을 내고 마침내 사라진다는 호킹의 주장은 종전의 이론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블랙홀에서 복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복사란 무엇인가를 내보낸다는 뜻으로 질량과 에너지를 잃는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즉, 호킹의 이론에 따르면 아주 작은 블랙홀의 경우 증발해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에 관한 논란은 또다시 호킹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30년 동안 주장했던 이론이 철회한 것입니다. 2004년 호킹은 블랙홀의 정보가 사라져버린다는 자신의 이론을 스스로 부정했고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도 다시 밖으로 나온다며 이론을 수정했습니다. 블랙홀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면 물체가 간직한 고유의 정보는 모두 사라지지 않고 블랙홀에서 나오는 에너지 속에 담겨 나온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에 들어간 정보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을 불 속에 던지면 책 속에 담겨진 정보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불꽃과 거기서 나오는 복사의 상관관계를 통해 그 정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정보를 다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손실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정보는 무언가의 형태로 그곳에 항상 있다는 것이지요. 블랙홀에 정보가 복원된다는 호킹의 주장에 반기를 든 사람,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언루 교수입니다. 언루 교수는 소리의 블랙홀을 증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한 명의 블랙홀 연구가입니다. 왜 호킹이 생각을 바꿨냐고요? 저야 알 수 없지요. 그가 했던 강연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가 했던 얘기는 제 생각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는 그 이후 편의 논문에서도 다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무엇이 그의 생각을 바뀌게 했을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언루 교수는 보이지 않는 블랙홀의 성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소리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블랙홀, 덤홀이라 불리는 이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실험실에 블랙홀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리의 블랙홀인 덤홀을 얻기는 훨씬 더 쉽지요. 사실 목욕을 할 때마다 덤홀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욕조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물속, 바로 그곳에 작은 덤홀이 생기는 겁니다. 욕조에서 블랙홀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소리로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폭포에 사는 물고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폭포의 한 지점에서는 물이 소리보다 더 빠르게 흘러내린다고 합시다. 그것은 소리의 속도보다 물이 더 빨리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소리는 폭포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물이 계속 쏟아지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소리는 결코 폭포를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블랙홀에서 빛이 나오려고 하지만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수로 실험에서는 블랙홀과 반대의 성질을 갖는 화이트홀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도를 만들어 보면 화이트홀의 지평선까지 간 다음 그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물살이 매우 빠르기 때문이죠. 이곳에서는 물이 표면의 파도보다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도를 만들면은 항상 저쪽으로 흘러내려갈 뿐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마치 화이트홀에서 항상 빛이 밖으로만 나올 수 있을 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파도를
거꾸로 만들어 보내려고 해봐도 여기까지만 오고 멈출 뿐 이곳에 있는 화이트홀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블랙홀의 지평선입니다. 여기는 물이 천천히 흘러서 제가 파도를 만들면 파도는 먼 방향으로 흘러나갑니다. 이 지평선으로부터요. 한편 경계선 이쪽에서는 돌아오지 않죠. 이것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수로의 흐름은 블랙홀을 눈앞에서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안으로 빨아들이기만 하는 블랙홀. 블랙홀과 반대로 모든 것을 내어놓는 화이트홀. 하지만 우주에서 이처럼 분명하게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인류가 이것을 직접 보게 된다면 우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구하며 인류는 타임머신을 통한 미래로의 시간 여행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우주의 차원을 뛰어넘는 시간 여행은 가능할까요?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만으로 본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복잡한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과거로의 시간 이동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 두 이론으로 풀어야 합니다. 킵손 교수의 타임머신 연구에 참여한 김성원 교수는 아인슈타인 이론에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적용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1년 동안 저하고 이제 깁손 교수하고 연구를 해서 해결을 한 것이 바로 양자 중력 이론이 적용되는 한에서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맺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타임머신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결론을 맺게 된 거죠. 우주 시공간을 뛰어넘는 타임머신. 그 꿈 같은 시간 여행 역시 아인슈타인이 숨겨놓은 미래의 모습입니다. 아인슈타인 이론이 낳은 블랙홀은 21세기엔 아인슈타인 이론을 증명할 중요한 도구가 됐습니다. 아인슈타인 이론이 예측한 중력, 그 중력이 만든 중력파를 블랙홀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한다면 그것이 만든 거대한 중력파는 분명 아인슈타인 이론을 확인할 증거입니다. 블랙홀이 충돌할 때 그 큰 힘은 우주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피어진 시공간인 중력은 중력파로 지구까지 다 그 파장을 전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이론을 검증할 중력파를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충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두 개의 블랙홀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여기 두 개의 검은 물체가 블랙홀입니다. 이 둘은 충돌할 때 서로를 둥글게 둘러싸며 합쳐집니다. 이렇게 합쳐진 하나의 블랙홀은 두 개의 질량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둥근 물체 표면에 보이는 이 푸른 빛은 충돌 시에 방출되는 중력파를 나타냅니다. 블랙홀 충돌은 예측이 어려워 슈퍼컴퓨터로 상대성 이론을 풀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중력의 힘이 극도로 세인 물질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체 물리학자로서 우리는 실제로 중성자성이나 블랙홀을 관측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주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기괴하고 신기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큰 흥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현상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성 이론이 필요합니다. 중력파 검출 실험도 이젠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차세대 중력파 검출기에 사용할 새로운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로스앤젤레스 근처 패서디나에 위치한 칼텍 캠퍼스의 40m 레이저 간섭 관측기 앞입니다. 이 실험실은 완전한 레이저 간섭 관측기 및 중력파 검출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주로부터 오는 중력파를 지구에서 어떻게 검출할 수 있을까요? 미세한 중력파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건 레이저 빛입니다. 레이저는 이 안에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튜브를 따라서 중앙 진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공 시스템은 L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탱크 안에는 광선 분산기가 있는데 이것은 레이저 빛을 분산시켜 양쪽 통로로 절반씩 보내는 역할을 하죠. 빛은 끝까지 가서 끝에 달린 거울에 반사되어 중앙의 거울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직까지 누구도 본 적 없는 중력파 검출은 파동 측정이 관건입니다. 아주 미약한 중력파 파장은 레이저 빛의 흔들림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중력파는 파장도 미약하지만 지구까지 수많은 잡음과 함께 도달합니다. 그래서 검출 과정에선 중력파 외에 잡음과 진동을 제거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 워싱턴과 루이지애나에서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 시설 라이고를 운영 중입니다. 중력파 검출 시설 라이고는 알파벳 L자 모양인 진공 시스템입니다. 지상에서 중력파를 검출하는 라이고는 미국에 두 곳이 있습니다. 지구까지 오는 중력파의 분명한 정보와 신호를 찾기 위해 거리를 두고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은 중력파 검출 시설을 연결해 우주 곳곳의 파동을 검출하고 있습니다. 우주 어딘가 블랙홀이 있고 충돌이 일어날 때 그곳에서 나오는 중력파를 검출할 것입니다. 만약 블랙홀을 때리면 무엇이 튀어나올까요? 휘어진 공간입니다.
휘어진 공간의 잔 물결들이 바깥으로 나갈 것입니다. 휘어진 공간의 파장이 가지는 속도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가 되겠지만 이것의 정체는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공간의 휘어진 파장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며 충돌에 의해 빠져나와 지구로 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의 감지기에 의해 감지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파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중력파 검출을 위해 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미국 유럽 공동 우주 탐험 프로젝트 리사는 지상이 아닌 우주 공간에서 중력파를 찾을 계획을 세우고 우주의 삼각형 모양으로 3개의 위성을 띄워 중력파를 검출하려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듯 리사 위성도 태양을 따라 돌며 지상 검출기 라이고보다 수백만 배 긴 길이로 중력파를 정확히 검출할 수 있습니다. 초기 은하의 형성은 빅뱅 이후 10억 년 정도에 일어났고 그 이전에는 우주 극초단파가 존재하는데 이는 빅뱅 이후 25만 년에서 30만 년 정도입니다. 리사는 바로 2단계, 즉 이때 대규모 블랙홀들이 서로 결합하기 시작한 시점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리사가 관측에 성공한다면 빅뱅 이후 불과 1초 이내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빅뱅 이후 1의 마이너스 10에서 31승초 이후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중력파 검출에 성공하면 인류는 빅뱅 초기에 다가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미한 중력파를 넓은 우주에서 어떻게 정확히 찾고 측정하냐입니다. 리사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할 연구는 큰 중력파를 몰고 올 블랙홀 충돌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 블랙홀 충돌 모형을 만드는 데는 한국인 연구원도 참여했습니다. 블랙홀이 충돌해 하나의 블랙홀로 합쳐질 때 나오는 중력파의 파형을 미리 예측해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검출만 한다면 인류가 아인슈타인 이론을 직접 느끼는 경이로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만큼 우리가 잘 그걸 검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얼만큼 잘 이론적으로 아인슈타인 이론에서 나오는 중력 파형을 이해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면 할수록 아인슈타인이 정말 이론이 강한 장에서 맞는 것인지, 혹시 좀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계 정상의 과학자들이 블랙홀의 비밀을 풀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천문학적인 예산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왜 블랙홀을 연구할까요? 그건 바로 블랙홀의 비밀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 인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우주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을 아인슈타인이 우리 인류에게 남겨준 위대한 유산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블랙홀이 빛을 내고 마침내 사라진다는 호킹의 주장은 종전의 이론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블랙홀에서 복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복사란 무엇인가를 내보낸다는 뜻으로 질량과 에너지를 잃는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즉, 호킹의 이론에 따르면 아주 작은 블랙홀의 경우 증발해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에 관한 논란은 또다시 호킹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30년 동안 주장했던 이론을 철회한 것입니다. 2004년 호킹은 블랙홀의 정보가 사라져버린다는 자신의 이론을 스스로 부정했고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도 다시 밖으로 나온다며 이론을 수정했습니다. 블랙홀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면 물체가 간직한 고유의 정보는 모두 사라지지 않고 블랙홀에서 나오는 에너지 속에 담겨 나온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에 들어간 정보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을 불 속에 던지면 책 속에 담겨진 정보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불꽃과 거기서 나오는 복사의 상관관계를 통해 그 정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정보를 다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손실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정보는 무언가의 형태로 그곳에 항상 있다는 것이지요. 블랙홀의 정보가 복원된다는 호킹의 주장에 반기를 든 사람,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언루 교수입니다. 언루 교수는 소리의 블랙홀을 증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한 명의 블랙홀 연구가입니다. 왜 호킹이 생각을 바꿨냐고요? 저야 알 수 없지요. 그가 했던 강연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가 했던 얘기는 제 생각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는 그 이후편의 논문에서도 다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무엇이 그의 생각을 바뀌게 했을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언루 교수는 보이지 않는 블랙홀의 성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소리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블랙홀, 덤홀이라 불리는 이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실험실에 블랙홀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리의 블랙홀인 덤홀을 얻기는 훨씬 더 쉽지요. 사실 목욕을 할 때마다 덤홀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욕조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물속, 바로 그곳에 작은 덤홀이 생기는 겁니다. 욕조에서 블랙홀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소리로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폭포에 사는 물고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폭포의 한 지점에서는 물이 소리보다 더 빠르게 흘러내린다고 합시다. 그것은 소리의 속도보다 물이 더 빨리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소리는 폭포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물이 계속 쏟아지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소리는 결코 폭포를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블랙홀에서 빛이 나오려고 하지만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수로 실험에서는 블랙홀과 반대의 성질을 갖는 화이트홀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도를 만들어 보면 화이트홀의 지평선까지 간 다음 그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물살이 매우 빠르기 때문이죠. 이곳에서는 물이 표면의 파도보다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도를 만들면은 항상 저쪽으로 흘러내려갈 뿐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마치 화이트홀에서 항상 빛이 밖으로만 나올 수 있을 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파도를 거꾸로 만들어 보내려고 해봐도 여기까지만 오고 멈출 뿐 이곳에 있는 화이트홀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블랙홀의 지평선입니다. 여기는 물이 천천히 흘러서 제가 파도를 만들면 파도는 먼 방향으로 흘러나갑니다. 이 지평선으로부터요. 한편 경계선 이쪽에서는 돌아오지 않죠. 이것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수로의 흐름은 블랙홀을 눈앞에서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안으로 빨아들이기만 하는 블랙홀. 블랙홀과 반대로 모든 것을 내어놓는 화이트홀. 하지만 우주에서 이처럼 분명하게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인류가 이것을 직접 보게 된다면 우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구하며 인류는 타임머신을 통한 미래로의 시간 여행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우주의 차원을 뛰어넘는 시간 여행은 가능할까요?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만으로 본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복잡한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과거로의 시간 이동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 두 이론으로 풀어야 합니다. 킵손 교수의 타임머신 연구에 참여한 김성원 교수는 아인슈타인 이론에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적용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1년 동안 저하고 이제 깁손 교수하고 연구를 해서 해결을 한 것이 바로 양자 중력 이론이 적용되는 한에서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맺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타임머신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결론을 맺게 된 거죠. 우주 시공간을 뛰어넘는 타임머신. 그 꿈 같은 시간 여행 역시 아인슈타인이 숨겨놓은 미래의 모습입니다. 아인슈타인 이론이 낳은 블랙홀은 21세기엔 아인슈타인 이론을 증명할 중요한 도구가 됐습니다. 아인슈타인 이론이 예측한 중력, 그 중력이 만든 중력파를
블랙홀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한다면 그것이 만든 거대한 중력파는 분명 아인슈타인 이론을 확인할 증거입니다. 블랙홀이 충돌할 때 그 큰 힘은 우주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피어진 시공간인 중력은 중력파로 지구까지 다 그 파장을 전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이론을 검증할 중력파를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충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두 개의 블랙홀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여기 두 개의 검은 물체가 블랙홀입니다. 이 둘은 충돌할 때 서로를 둥글게 둘러싸며 합쳐집니다. 이렇게 합쳐진 하나의 블랙홀은 두 개의 질량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둥근 물체 표면에 보이는 이 푸른 빛은 충돌 시에 방출되는 중력파를 나타냅니다. 블랙홀 충돌은 예측이 어려워 슈퍼컴퓨터로 상대성 이론을 풀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중력의 힘이 극도로 세인 물질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체 물리학자로서 우리는 실제로 중성자성이나 블랙홀을 관측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주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기괴하고 신기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큰 흥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현상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성 이론이 필요합니다. 중력파 검출 실험도 이젠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차세대 중력파 검출기에 사용할 새로운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로스앤젤레스 근처 패서디나에 위치한 칼텍 캠퍼스의 40m 레이저 간섭 관측기 앞입니다. 이 실험실은 완전한 레이저 간섭 관측기 및 중력파 검출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주로부터 오는 중력파를 지구에서 어떻게 검출할 수 있을까요? 미세한 중력파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건 레이저 빛입니다. 레이저는 이 안에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튜브를 따라서 중앙 진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공 시스템은 L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탱크 안에는 광선 분산기가 있는데 이것은 레이저 빛을 분산시켜 양쪽 통로로 절반씩 보내는 역할을 하죠. 빛은 끝까지 가서 끝에 달린 거울에 반사되어 중앙의 거울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직까지 누구도 본 적 없는 중력파 검출은 파동 측정이 관건입니다. 아주 미약한 중력파 파장은 레이저 빛의 흔들림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중력파는 파장도 미약하지만 지구까지 수많은 잡음과 함께 도달합니다. 그래서 검출 과정에선 중력파 외에 잡음과 진동을 제거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 워싱턴과 루이지애나에서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 시설 라이고를 운영 중입니다. 중력파 검출 시설 라이고는 알파벳 L자 모양인 진공 시스템입니다. 지상에서 중력파를 검출하는 라이고는 미국에 두 곳이 있습니다.
지구까지 오는 중력파의 분명한 정보와 신호를 찾기 위해 거리를 두고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은 중력파 검출 시설을 연결해 우주 곳곳의 파동을 검출하고 있습니다. 우주 어딘가 블랙홀이 있고 충돌이 일어날 때 그곳에서 나오는 중력파를 검출할 것입니다. 만약 블랙홀을 때리면 무엇이 튀어나올까요? 휘어진 공간입니다. 휘어진 공간의 잔 물결들이 바깥으로 나갈 것입니다. 휘어진 공간의 파장이 가지는 속도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가 되겠지만 이것의 정체는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공간의 휘어진 파장이 빛의 속도로 이동한 태양이라는 공이 주위에 커브를 만들고 지구는 그 주변을 도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중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붉은 공을 태양으로 놓고 작은 구슬을 태양을 도는 행성이라고도 합니다. 무거운 태양이 휘게 한 공간을 행성이 따라서 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체가 시공간을 휘게 하고 그 휜 공간을 따라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말한 중력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중력은 빛으로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장 빠른 빛. 절대 속도의 빛은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설명할 중요한 단서입니다. 절대 속도의 빛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서 있는 사람이 보는 지나가는 차의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움직이면서 달리는 차를 볼 때 속도는 달라 보입니다. 지나가는 차는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속도가 달라 보입니다. 빛은 어떨까요? 빛의 속도도 변할까요?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세상에 알렸습니다. 빛의 속도 역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달리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의 거리는 다릅니다. 빛의 속도가 같다면 시간이 변해야 합니다. 빛이 우주 공간에서 같은 속도라면 우린 시간과 공간이 변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변할 수 있다는 건 새로운 우주를 생각하게 합니다. 3차원의 공간과 시간이 만든 4차원의 우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4차원의 우주는 우리가 어느 차원에서 보고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을 가진 우주가 아니라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어떤 그림자를 보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이게 다르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그림자를 이 빛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모양이 뭐가 되겠어요? 원이 되죠. 근데 이렇게 비치면 뭐가 되죠? 좀 이렇게 이 사각형 비슷한 게 되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이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달라지는 거죠. 속도에 따라 변하는 공간을 느껴볼까요?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린다면 아인슈타인 이론에 의해 그 공간은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시간과 공간도 변하고 중력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우주선이지만 빨라지며 가속도를 가질 때는 당기는 힘, 중력을 느낍니다. 중력과 가속도가 같다는 것은 아인슈타인 생애 최고의 생각입니다. 마침내 아인슈타인은 과학사를 바꿀 혁명적인 이론을 내놓습니다. 절대 속도의 빛, 바뀌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의 가속도와 중력이 같다는 원리. 이것을 바탕으로 상대성 이론은 완성됩니다. 우주에서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휘인다는 중력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생활에서 그 원리가 직접 쓰이고 있습니다. 위성 함법 장치인 GPS와 지구의 시간을 정확히 맞추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아인슈타인 이론을 마침내 에딩턴이 풀었을 때 상대성 이론을 푼 세 번째 사람이라며 기자는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딩턴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이 누구요? 이 세상에 상대성 이론을 이해한 사람은 오로지 아인슈타인과 자신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놀라운 시공간, 블랙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블랙홀을 처음 발견한 슈발레츠 셀트가 일한 곳입니다. 슈발레츠 셀트는 아인슈타인도 알지 못한 블랙홀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1차 세계대전 중 포츠담 천문대장 슈바르츠 실트가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계산해냈습니다. 그는 참전 중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계산을 시작했죠. 그 어떤 도구도 없이 그저 종이와 연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반지름을 계산해냈습니다. 이 반지름 안에서는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블랙홀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블랙홀의 탄생은 별의 죽음과 함께합니다. 별의 죽음은 그 별의 블랙홀.
여러분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블랙홀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블랙홀의 비밀을 풀어준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블랙홀은 그 유명하고 난해한 상대성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우주의 신비 블랙홀. 블랙홀은 지금 우리에게 우주 그 미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천문학자의 계산 결과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우주에 단 하나의 천체만 있을 경우 자신의 공식이 풀린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우주의 놀라운 시공간 블랙홀. 인류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 이론으로 그 존재를 정확히 풀어낸 과학의 산물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현대 우주론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것, 즉 나중에 블랙홀이 되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랙홀을 예측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다른 물질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은하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함으로써 우주 물질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곧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뭔가 다른 것이 있음에 틀림없다는 이야기죠. 우주 그 어딘가에 있는 블랙홀. 블랙홀은 과연 무엇일까요?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큰 나머지 무엇이든 그 근처에 접근하면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우주의 공간입니다. 어떤 것도 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처럼 블랙홀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존재하는 강력한 중력입니다. 블랙홀은 그 무엇도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우주 공간입니다. 블랙홀을 알기 위해 먼저 우리는 중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구가 당기는 힘은 얼마나 될까요? 지구를 회전하는 힘. 인공위성을 도우는 힘. 지구를 탈출하는 힘. 모두 다릅니다. 이 작은 추로 우리는 중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추는 지구가 당기는 힘, 뉴턴이 말한 중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국 100g.
캐나다, 독일, 스웨덴. 북극에 가까울수록 무게가 늘어납니다. 미국 남부 사막, 하와이. 적도에 가까울수록 무게가 줄어듭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고도가 높아지면 무게도 변합니다. 이렇듯 무게는 위도와 고도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중력으로 지구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일그러질 것입니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은 중력에 대한 생각이 자신을 미치게 할지도 모른다고 표현할 만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새로운 중력 이론을 완성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은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물체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지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중력에 대한 최고의 이론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힘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복잡한 어떤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는 중력을 기하학적 개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행성이 태양에 대해 인력을 가지는 이유는 두 천체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힘 때문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 시공간이 휘었기 때문입니다. 즉, 크기에 따라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태양 크기의 별이라면 서서히 식어가며 사라집니다. 우린 이것을 백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별이 태양보다 8배 정도 크다면 이 별은 폭발해서 사라집니다.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30배나 크다면 이 별은 어떻게 될까요? 이 거대한 별이 붕괴되면 중성자성이나 블랙홀이 됩니다. 과연 블랙홀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중성자성이 발견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블랙홀의 구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건의 지평선, 특이점, 이 두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 블랙홀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평선 넘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 엄밀히 말하면 면이 되겠습니다. 이 선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 사건의 지평선으로 빨려 들어가면은 모든 물질은 이 특이점에 모이게 됩니다. 이 중앙의 점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 특이점은 밀도가 무한대에 이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물리학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블랙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때때로 머물렀던 이곳 영빈관은 아직도 아인슈타인을 기억하는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엔 아인슈타인이 생전에 남긴 편지와 강의록을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이 대학엔 아인슈타인의 유산, 블랙홀을 연구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괴짜 교수라 불리는 킵슨 교수는 현대 블랙홀 연구를 이끄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과학이 발전하면 블랙홀을 발전소로 만들어 그 안에 에너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이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블랙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태양이 핵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 전체 양의 수백 배 이상의 아주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블랙홀은 과연 존재할까요? 이론적으로도 계산이 가능했고 거대한 별의 죽음도 목격했지만 블랙홀의 존재는 수십 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에게 의문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블랙홀을 찾기 위해 최첨단 관측을 진행했고 그 결과 블랙홀로 보이는 유력한 후보들을 우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관측 결과와 연구를 통해 우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안에도 약 1억 개의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후보가 처음 발표될 때만 해도 그 존재는 논쟁거리였습니다. 당시 블랙홀 연구의 대가 킵슨과 호킹 교수의 내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블랙홀의 첫 번째 후보는 백조자의 X1이었습니다. 70년대 중반 호킹이 여기서 1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X선이 방출되는 백조좌의 한 전파원이 과연 진짜 블랙홀이냐 아니냐를 놓고 우리는 내기를 했습니다. 블랙홀은 그 존재만큼 그것을 둘러싼 재미있는 내기가 있습니다. 백조좌에 과연 블랙홀이 있을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무렵 세계적인 블랙홀 연구가 호킹과 킵슨이 한 내기가 그것입니다. 호킹은 블랙홀이 그곳에 없다고, 킵슨은 블랙홀이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잡지를 걸고 세기의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블랙홀을 연구하는 두 천재학자의 장난스러운 내기는 블랙홀 역사의 유쾌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가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의 새로운 모습을 예측해 학계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블랙홀은 에너지 방출과 함께 정보를 잃고 사라져 알 수 없게 된다는 그 유명한 호킹 복사를 주장합니다. 블랙홀은 검지 않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일 뿐 아니라 심지어 빛을 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